요즘 그래도 가장 호기심이 가는 분야 어떤 것일까요? 그냥 뭐 AI 이런 것들이 네. 문학을 어떻게 바꿀까도 그냥 호기심 있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사실 역사소설을 좀 쓰고 있어요. 어머. 네. 40년대 태어난 엄청 부자인 할머니 얘기를 쓰고 벌써 있는데 재밌네. 네. 근데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챗GPT가 너무 큰 도움이 되거든요. 결국 되게 섬세한 부분을 인공지능이 캐치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한 부분을 구현하는 게 우리가 살 길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 예. 815회는 2025 도움닫기와 연계하여 공개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문학까지 닿은 마음의 두 주인공 은성이, 박상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전 회차에 이어 문학의 닿은 마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 굉장히 활약해 주셨는데요. 아마 2부에서는 더더욱 알찬 시간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네, 기억이 좋네요. 두 분이 성량이 굉장히 좋으세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도 더군다나 평소보다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근데 또 우다영 디자이너님께서 유달리 작은 목소리시기도 하세요. 네, 예. 저 어디 예. 음식점 가면 항상 이제 예. 집니다. 예. 어디서나 지기 때문에 네. 너무나 든든한 마음으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키워드 토크인데요. 앞서 저희가 작가님들께 시작의 순간, 위기의 순간, 돌파의 순간과 관련된 총 3가지 키워드를 받았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의 순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리둥절과 박완서 있는데 네. 어리둥절 어떤 분이실까요? 접니다. 네. 예. 네, 성희 작가님의 예. 시작의 순간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 박상영 작가님은 굉장히 소설을 많이 쓰고 투고를 되게 많이 하면서 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제 뭐 해봐야지 하고 진짜 하나 써서 한 번 내서 처음 냈는데 됐어요. 이건 예. 천재적인 모멘트.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첫 책을 낼 때까지의 그 몇 년의 그 청탁원 글을 써내는 과정이 좀 힘들었어요.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막 공부하는 기분으로 모든 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러고 그러다가 제가 그때 제 자신을 그러면은 그냥 세상을 어리둥절하게나 보고 어리둥절한 얘기나 쓰자. 네가 뭘 할 수 있냐 이러면서 그 시작을 좀 돌파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 소설의 좀 키워드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뭔지 모르니 그저 어리둥절하게만 보기만 하자. 뭐 이렇게 돼서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는데 내 상황이 어리둥절이니까 예, 그걸 예. 소설로 쓴다. 예. 그럼 언제쯤 이제 나는 안 어리둥절한 작가로 좀 성장하셨을까요? 한 두 번째 소설집 아니 지금도 어리둥절하긴 해요 사실. 근데 두 번째 소설집 정도가 되니까 더 잘 써지는 건 아니지만 좀 뭔가 왜 근육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뭐 이렇구나 뭐 되는 것도 있고 또 잘 안 써지면 잘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이 소설은 이래서 안 됐구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소설을 못 쓰지 왜 이렇게 소설 쓰는 게 힘들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청탁 온 거나 그냥 잘 해보자. 뭐 그리고 안 되면 뭐 여름어 안 되면 가을어나 잘하자. 뭐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그냥 쓰기나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리둥절한 제 상태가 좀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희는 뭐 한 10년 전 기억이지만 선생님은 굉장히 예전 제 기억이에요. 예. 그때의 기억. 네. 그렇다면 박완서라는 키워드가 상영 작가님 키워드죠. 네네. 저의 이야기일까요? 어떤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 현대소설을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한 중학교 1학년 때쯤이었나? 박완서 선생님의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제가 직접 사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소설에 아주 진한 불륜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소나무 같은 취향이시네요. 예. 그런 어떤 것들의 매료가 되어서 그런 세계, 어른의 세계의 매료가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 현대 소설이라는 소설에 빠져들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첫으로 박완서 작가님을 저는 항상 꼽습니다. 이쯤 되니까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박상영 작가님이 뽑는 최고의 불륜 소설 탑3. 네, 탑3? 네. 일단은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 단순한 열정이라 그 미우라 아야코였나?
빙점이라는 일본 아, 소설이 예, 있거든요. 예, 예, 그거 예, 정말 재밌는 예, 예. 소설인데. 저희 시대 엄청 유행했던 소설입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이 전 시대에 굉장히 예, 예, 유행했었던 되게 두꺼운 소설인데 예. 정말 재밌고 예. 고바리 부인. 네, 아주 고전을. 예, 예, 고전까지 예. 골고루. 알찬 추천 감사드리고요. 예. 그럼 불륜으로 시작하신 이제 독서의 예. 깊이가 이제 다음에 그래도 어떤 그 장르, 다른 장르를 좀 좋아하시는 건 계속 불륜 장르만 말씀해 주셔서. 다 네. 좋아하죠. 저 해리포터 같은 것도 어릴 적에 굉장히 오. 좋아했었고 저는 장르 구별 없이 좀 소설을 읽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 장르의 책들을 읽고요. 그중 최고는 불륜이지만. 그중 가장 네, 맛있게 마음에- 즐길 수 있는 예. 저희 교양 농담입니다. 방송입니다. 네, 네. 교양 있게. 예. 그렇다면 다음 위기의 순간 키워드 한번 네. 넘어가 볼게요. 자신감과 50번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네. 50번 어떤 분이실까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50번 떨어지고 났을 때 정말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제가 점을 봤어요. 벌써 좀 네, 그 연초에 이게 네. 이제 대학원 수료 다 끝나고 이제 네. 회사 막 다니기 싫은 회사 엄청 열심히 네. 다니면서 진짜 못 견디겠다 할 때쯤 한 1월 달쯤에 보고 저 이거 그만둬야 되겠죠? 이러면서 여쭤봤더니 7월 달에 뭔가 그게 딱 그럼 생기게 너무 용한데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좀 정보 그래서 그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던 예, 예. 그 이제 부산국제 영화제 예, 당시 예. 지금의 페리스 힐튼 찾습니다와 그 중국산 모조 비아그라와 제재 어디에도 보이지 못하는 짧은 예. 아무튼 그 소설 두 편을 써서 창비와 그 문학동네 투고를 했는데 창비는 5월 달에 냈어요. 근데 보기 좋게 떨어지고 문학동네를 6월 달에 냈는데 7월 달에 진짜 당선이 된 거예요. 예. 한동안 그 점집은 신세 안 좋은 그 습작생들로 오. 완전 성실이었다는 예. 저로 인해 그치만 예. 또 생각보다 잘 안 맞는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예.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예. 세상에. 사실 제가 박상영 작가님을 끌고 사주를 한번 보러 간 예.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영등포에. 예. 예. 그 송지현 작가님까지 저희가 셋이서 아. 근데 이제 그냥 겸사겸사 보러 가자. 그래서 소설가 셋이 차례대로 들어간 예. 거예요. 저희가 이제 소설가라고 밝히진 않고 글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근데 아직은 등단을 안 하신 예. 줄 알고 이제 계속 언제가 좋다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어떤 건 좀 잘 맞고 어떤 건 좀 안 맞기도 했어요. 상영 작가님 그때 좀 잘 안 맞았나요? 맞았어요. 그때 그 다음에부터 10차선 도로라고 했는데 네. 인생 제일 힘든 일들이 그때 다 뭐 10차선 도로가 이렇냐고 잘 거기가 맞히라고. 좀 열악한 환경이었어서 그 네. 10차선 그 상담하시는 게 들렸어요. 네. 그래서 10차선이 뚫린대. 뭐 우리가 소곤소곤 밖에서 전혀 뚫리지 않았어요. 뚫리셨잖아요. 예. 네. 아니 그 시기가 안 맞았지 결론은 맞았잖아요. 언젠가는 도로가 그러니까. 뚫린다. 한방 예. 뚫린다고. 저희 셋 다 예. 잘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시기가 예. 지나기 전에. 예. 저도 그 서울예대 문해창작과 입학할 때 네. 저희 어머니 몰래 제가 학교를 시험을 치렀는데 당시에는 이제 휴대폰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는 뜻밖의 제가 시험 치는 것도 모르는데 합격 전화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너무 고민을 하면서 사주를 보러 갔다 그러고 나중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근데 거기서 글 쓰면 인생이 너무 잘 풀린다고 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사주가 진짜 예. 통계입니다. 통계. 예. 대박입니다. 저희 교양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죄송합니다. 예. 저희 의견이 아니고요. 예. 그렇다면 자신감 윤성희 작가님 키워드인 것 같은데. 네. 전데요. 제가 예전에 그 어느 밤으로 김승호 문학상을 받을 때 수상 소감에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즈음에 소설 쓰기 자신감을 엄청 많이 잃은 시기였어요. 예. 근데 그건 좀 슬럼프랑 달라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건데 써지긴 또 잘 써져요. 이걸 뭐 어떤 감정으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 전에 이제 베개를 베다 그를 썼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쓰면은 막 제 스스로 에너지 그래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 괜찮을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갑자기 막 진짜 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써지긴 써지는 마음은 무엇일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소설 쓰기란 안개가 자욱한 길을 헤드라이트에 의지해서 코 앞만 계속 가다 보면 어디까지 도달하는 마음으로 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예.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위기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또 자신감 없이 쓴 글이 또 남들한테는 좋게 읽힐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저는 되게 공들여 썼는데 아무도 안 알아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저 혼자만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감 글이 내가 볼 때 너무 예쁜데 막. 그리고 어떤 거는 이게 왜 좋다는 거야? 막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때 좀 자신감을 잃은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자신감이 회복된 건 아닌데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쭉 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너무 충분하죠. 예. 그리고 뭐 또 하다가 안 되면 뭐 말죠 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소설 쓸 때 어떤 부침이 오는데 사연 작가님은 좀 부침이 저는 한 2023년도 말부터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 그런 게 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도 못 내고 있고 계속 처음이거든요. 사실 데뷔하고 나서 쭉 계속 그렇죠. 책을 그 어떤 주기적으로 계속 냈었는데 발표도 사실 단편 소설도 3년 동안 발표를 못 했다가 이번 가을에 새로 3년 만에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선생님 하신 말씀이 뭔지 너무 이해가 되고 쓰려고 앉아 있으면 뭐든 쓸 수 있는데 그냥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말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는 시기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지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똑같은 그냥 제가 한 말처럼 연결돼서 블루투스로 연결된 것처럼 있는데 그 어느 순간은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그런 말 이제 하지 않으려고요. 괜찮아지지 않아요. 네.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늘게 이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 돌파의 순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호기심과 말하듯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호기심 어떤 분이실까요? 예, 호기심 접니다. 저는 한 작년부터 든 생각인데요. 그냥 내 미래도 내 소설의 방향도 모든 것들을 호기심 있게 보면 좀 이 자신감도 다 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앞으로 어떤 글을 쓰지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데 내가 어떤 글을 쓸지 좀 궁금하네?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뭐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 또 안 써지게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저는 사실 소설을 발표할 때 만약에 발표를 했는데 조금 나중에 제가 읽어볼 때 마음에 안 들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쌤통이다 윤성이 이런 말을 잘해요. 너 그렇게 책도 덜 읽고 공부도 안 하더니 쌤통이다 이러는데 그런 마음을 조금 달리 내가 나중에 이런 거를 쓸 수 있겠구나도 호기심으로 볼 수 있고 제가 변하지 않더라도 와 나는 변하기 힘든 인간이구나도 호기심으로 볼 수도 있고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앞으로 그냥 제 삶의 태도를 좀 호기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호기심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와봤습니다. 사실 호기심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진짜 제일 지쳤을 때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 그래도 가장 호기심이 가는 분야 어떤 것일까요? 그냥 AI 이런 것들이 문학을 어떻게 바꿀까도 그냥 호기심 있게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늦었잖아요. 그걸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더 구경꾼의 마음으로 호기심 있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 뭐 이런 걸 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 나이 차 되면은 불안하죠. 근데 불안하지 않고 그냥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 흐름을 한번 봐보자. 흐름을 내가 쫓아갈 수 있으면 그것도 고마운 거고 못 쫓아가면 또 그대로 그건 나인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게 좀 호기심 있게 생각이 돼요. 너무 공감 가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상영 작가님은 어떻게 돌파하셨는지 들어볼게요. 말하듯이입니다. 그 예전에 습작생 때도 이제 무거웠던 소설의 내용에서 조금 더 제가 말하듯이 구어체의 느낌, 제가 말할 때 그 가벼운 마음으로 썼을 때 더 좋은 성과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처음 애초에 글을 쓰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은 내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그런 말하듯이 소설을 쓰는 마음을 다시 되찾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요즘 사실 역사소설을 좀 쓰고 있어요. 네, 저희랑은 전혀 다른 인물이 나오거든요. 40년대 태어난 엄청 부자인 할머니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챗GPT가 너무 큰 도움이 있거든요. 이렇게 장안해야지 AI. 저는 그래서 작가
제가 한번 시켜본 적도 있어요. 이제 제 소설을 몇 개 읽혀보고 너 이 작가의 말투대로 한번 써봐 이랬는데 되게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향방이 어떻게 될까 과연 창작이라는 활동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얘가 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궁금증 역시 저도 생기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그냥 나만의 화법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 되게 섬세한 부분을 인공지능이 캐치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한 부분을 구현하는 게 우리가 살 길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AI가 양쪽에서 튀어나올지 몰랐는데 근데 정말 아직은 GPT가 소설을 못 쓰잖아요. 잘 못 써요, 진짜. 이거는 이제 딱 합평을 해줘야죠. 못 쓴다. 이렇게. 근데 앞으로 좀 그 방식을 바꾸면 어떻게 하면 소설을 잘 쓰는 AI가 될지는 한번 뛰어들어서 연구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어떤 종류의 글들은 진짜 다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참 소설은 멀어 보이더라고요. 아직 그 방식 자체가. 또 모르죠. 되게 발전해가지고 갑자기 우리를 침공해 올지도. 실업자 되고. 그렇다면 키워드 코너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고민상담소 코너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소라님들께 요즘 가지고 계신 고민을 받아보았는데요. 저와 두 분 작가님이 함께 그 소라님들의 고민을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분께 각자 고민이 무엇인지 먼저 작가님들의 고민 들어보려고 합니다. 상영 작가님. 저의 고민이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선생님께 그 스승이 되어 드리고 싶었던 말씀과도 닿아 있는 부분인데 이제 10년 정도 소설을 쓰고 제가 산문지까지 합쳐서 6권의 책을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신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욕구도 있고 약간 다른 분들도 좀 지겨워하시지 않을까? 그 전의 세계들을 그런 좀 마음도 있고 그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요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40년대 여성의 얘기를 쓰겠다고 마음먹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고 이것만 들어도 정말 엄청난 포부잖아요. 포부는 전 항상 커요. 이 고민 어떠실까요? 선생님이 한번 해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고민이 똑같아요. 그래서 해답 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제 고민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더 그렇죠. 지금 20몇 년을 늘 이렇게 비슷한 소설만 써왔는데 술 먹고 산책하는 소설만 써왔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담론을 소설에 잘 담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장편을 잘 못 써서 장편을 잘 못 쓰는가의 고민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고민 안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장편 같은 걸 잘 못 쓰다 보니까 나는 좀 너무 과대평가된 작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생각도 자주 합니다. 사실은 자주 하는데 그 제 편집부 저희 편집 담당 편집자가 절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저한테 한번 혼을 내서 웬만하면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어디 낭독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내 소설이 싫지만 또 내 소설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생각하면 저도 제 소설이 좀 답답하고 싫은 면이 많은데 나의 기질, 나의 능력을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내가 가장 내 소설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제 소설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래서 제 소설이 싫을 때도 있는데 한편으로 제 소설이 저는 되게 좋기도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제 소설에 있는 한계를 조금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질이 변화를 잘하는 작가도 있고 또 못하는 작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은 이게 뭔가 근사한 뭔가 장사 잘 되는 식당들 있잖아요. 그 옆에서 파는 테이크아웃 커피집이나 테이크아웃 아이스크림 정도로 역할을 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 큰 거 먹고 나와서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는 거죠. 제 역할은 한국 문학에서 제 역할은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겸손의 말씀. 그래서 너무 정찬이신데.
아니 그 작가들 고민 물어보는 게 참 의미가 없는 게 다 똑같은 고민이라. 맞아요. 맨날 그 네. 얘기를 그 해요, 얘기예요, 다들. 예. 아니, 저도 선생님이 있잖아요. 예.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조금 징징하면 선생님도 나도 답이 없어. 네, 맞아요. 예, 예. 네, 저는 편혜영 선생님 제자고 예. 제가 선생님 수업을 딱 들은 그때 등단장을 써서 예. 글 등단을 한 예. 되게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이제 가서 여쭤보는데 답이 없어. 답이 없죠. 답이 네. 없죠. 예. 현영 선생님도 비슷한 고민하시지 않을까요? 저희 둘이 또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서로 맨날 답 없이. 하시죠.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상담에 답을 못 주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국민 상담소를 열 건데. 고민 상담소는 한번 죽비처럼 제가 네네, 저희가 아주 쾅쾅 네. 정확하게.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소라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에 놓인 질문지가 예. 있는데요. 작가님들께서 먼저 하나씩 골라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민성희 작가님께서 예, 먼저. 할까요? 네. 예. 닉네임 지인님의 고민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차피 언젠가 헤어질 사람이니까 가깝게 지내지 않아야 한다. 굳이 친해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돌고래처럼 공존합니다. 사람을 믿지 않아야 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이 거의 없고 자신의 독립성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가도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혼자 있으면 방치되거나 버림받은 느낌이 들고 외롭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고 싶은데 제 마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해요. 어떻게 하면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이런 고민 참 많이 하죠. 예. 네. 어떠실까요? 한번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분이 이렇게 읽으면 연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저는 10대 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린 시절 생각 같기도 하고, 예.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그래도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에 친해진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나랑 친하면 친한 나와 또 어떤 친구를 만나면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사라져도 마이너스가 돼도 0이 되는 거잖아요. 나랑 친하면 이 마음 상태를 먼저 기본으로 가져야 되는데 자꾸 나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누구랑 만나면 또 플러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나랑 친한 상태 이것을 그냥 0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 약간 제가 소설 쓸 때도 아까 상영 작가 첫 번째 그 소설 읽었을 때 제가 주인공이 너무 무겁고 세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의 주인공이라도 시작할 때는 마음을 0의 값으로 시작하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 상태를 0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냥 나와 친해지면 된다. 근데 나와 친해지는 게 너무 어렵다면 나에게 좀 너그러우면 되는 것 같아요. 친해진다는 말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좀 너그러우면 어떨까라는 거고요. 저 이와 비슷한 문장을 핸드폰에 늘 갖고 다니는데요. 그 무슨 필즈상 받은 허준희 교수님이 한 말이에요. 네.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식의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을 평생 같이 할 때 가장 친한 동료가 나여야 된다. 나를 힘들게 만든 동료랑은 그 일을 오래 못하지 않느냐라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내 동료를 나를 만들고 나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친구가 있으면 좋고 또 없을 때도 괜찮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친구 만나면은 또 다른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도 엄청 채찍질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뻐하는 비율 1, 채찍질 9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채찍질하는 거지 나를 동료라고 생각하면 저 동료들한테 되게 잘해주거든요. 맞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하는 것만큼만 나한테 해도 사실 괜찮지 않을까. 상영 작가님은 이런 분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뭐 저도 비슷한 맥락의 말들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을 옛날에 정말 많이 했었어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 좀 약간 집착적으로 좋아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시절을 또 빛나게 해주었다면은 그 사람이 떠나가더라도 그 관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마음속과 기억 속에 내 삶에 존재하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아쉬워하지도 말고
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도 말고 그냥 좋은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이다. 딱 그 정도로만 의미 부여를 해주고 넘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배우는데 진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되죠, 사실. 잘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저도 되게 그 말을 요새 되게 어디 막 에세이도 심지어 쓴 적도 있어요. 의미 부여를 너무 많이 한다. 맞아요. 의미 부여를 덜하기만 해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나를 이룬 수많은 부분 중에 하나다 이거는. 라고 생각하면 조금 조금 쉽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면서도 이게 같이 가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문소의 여름방학을 얼마 전에 계속 촬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된 요새 밈 용어들이 있어요. 혹시 두 분 작가님 망나귀 아시나요? 아니요. 봐봐요. 제가 모르는 게 당연한 건 뭐예요? 거죠. 망나귀가 막상 나가기는 귀찮아요. 딱 이런 것이죠. 사실은. 그렇죠. 요즘에 시대 정신 같은 건가 네네, 시대 봐요. 정신이죠. 나가면 참 잘 놀지만 혼자 집에 있어서 약속이 캔슬되면 또 좋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MZ인데요? 저 완전 망나귀인데요? 저희는 M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상영 작가님께서 한 편 골라주시면. 네, 닉네임 지레봉봉님의 고민입니다. 워라벨과 갓생의 사이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도 잘하고 싶고 쉬기도 잘 쉬고 싶은 모순적인 마음 때문에 늘 삶이 고단합니다. 작가님들은 욕망하는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시나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컨트롤 못하지 않나요? 아니 저는 솔직히 저도 이거 에세이에 썼는데 갓생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갓생이라는 게 막 6시에 일어나서 외국어 공부하고 뭐 러닝하고 회사 갔다 와가지고 뭐하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꽉 채워진 하루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일정 부분 미래의 나에게서 좀 끌어다 쓰는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삶에 있어서 너무 기본적으로 정립돼야 되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노동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돈을 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노동이라는 가치가 주는 어떤 삶의 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한번 백수로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생이 제일 피폐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노동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노동이 있기 때문에 그 쉼이 또 빛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워라벨이라는 것을 참 추구하고 사는 게 좋지 않나. 그게 당연한 어떤 삶의 라이프 사이클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믿는 편입니다. 정말 맞는 게 저도 막 바쁘고 그럴 때는 그렇게 지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 시즌에 저희가 이제 어디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나에게 타격이 오는구나를 느꼈어요. 맞아요. 네. 송희 작가님도 저는 코로나 시절에는 나는 이렇게 잘 맞나? 근데 진짜 이런 작가분들이 한 60% 70%는 이러셨어요. 그렇죠? 작가분들 중에. 전 그래서 그 해 단편 1년에 5개 썼어요. 너무 무섭네요. 날마다 만우절 소설집이 11편인가 들어있는 이유가 그 시즌에 코로나 때 쓰셔서? 코로나 때 써갖고. 세상에, 그러면 유소희 작가님은 이 워라벨을 그냥 잘 지키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갓생. 저는 갓생을 살진 않는데요. 저는 워라벨, 갓생 혹은 우리가 많이 자존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에 너무 얽매였다는 것 자체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갓생을 제일 잘 사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모델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나만의 갓생으로 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의 단어에 나를 넣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평소에도. 그 다음에 저는 사람은 다 자기만의 에너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내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월화수 수업을 학교에 나가면 가능하면 목요일 날은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제 에너지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서울에 이렇게 약속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나는 힘들다라고 하는데 갓생을 사는 내가 아침부터 뭘 하고 이런 사람은 금방 지치잖아요. 근데 또 안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오는 사람도 있죠. 이를테면은 우리가 MBTI 같은 것도 그 왜 하냐 보면은 그냥 나라는 인간이 뭔가를 먼저 파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알기 위해서보다는 나를 알기 위해서가 먼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뭐든지 나의 에너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서
그냥 워라벨 갓생이 단어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나만의 갓생의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지피지기 백전백승.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욕망에 끌려가서 질 때가 많잖아요. 예, 예. 주로 어떤 욕망에 지시는 편인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단연코 먹는 어떻게 아셨지? 표정이 거의 먹는 네, 걸로 이렇게. 야식의 욕망에 네. 항상 지고는 하고요. 네. 제 다른 거는 사실 컨트롤 잘하거든요. 저 네. 매일 일어나서 작업실 가서 글 쓰고 네. 뭐 그런 것들 그런 라이프 사이클은 잘 지키는 편이에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먹고 이제 누워 있고 이런 욕망은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만성 어떤 영유성 식도염을 안고 산다. 그렇군요. 예. 음식. 그 야식 하나 추천해주고 가시죠. 그러면. 야식이요? 네. 최애 야식 요새 있으실까요? 요즘 최애 야식은 아니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냉면을 냉면. 추천드립니다. 한밤중에 냉면. 요즘 다 나와요. 요즘. 저는 야식으로 냉면 먹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야식으로 먹을 때 진짜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미학이 있습니다. 냉면의 미학. 그 새콤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윤소희 작가님 나를 컨트롤 못하는 욕망 하나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뭐 욕망도 별로 없어서 그런 건 없는데요. 저도 좀 비슷해요. 야식은 아닌데 그 저녁 술? 술은 뭐. 그 한 잔. 네. 나 오늘은 절대 먹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학교에서 집에 오는 사이에도 그 생각을 10번 해요. 성희야, 나 오늘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 오늘 절대 먹지 말아야 돼.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편의점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조절이 잘 안 되는데 그럴 때 좀 제 자신이 한심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호기심이라는 키워드로 한심한 제 자신을 보는 것도 좀 귀엽더라고요. 뭐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되게 너그럽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한심한 내 자신, 인생이 뭐 하나쯤은 한심해도 되지 않나 하면서 그럼요. 그러면서 저녁에 술을 마십니다. 안주를 하신다. 그렇다면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닉네임 치치님의 고민입니다. 새로운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이미 늦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부에 대한 성과가 없다면 들인 시간과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가 들까 두렵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사실 있잖아요. 이제 뭔가 되게 늦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도전하기엔 좀 두렵고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한 번도 늦었던 시기는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들이 하신 말 다 똑같은 말인 거죠. 너가 지금 가장 젊을 때고 한창일 때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두려움을 놓고 선택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내가 그거를 누워서 아까 이제 그 집에 회사 그 학교에서 집에 가실 때 10번을 속으로 안 먹어야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게 머릿속에 가득하면 포기를 빨리 하는 게 내 머릿속에 그게 가득하면 그 길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판단이 아닐 확률이 높아서 막 제가 막 욕망대로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내 마음이 그렇게 기울었다면 나 자신을 알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선택들 할 때 내가 어느 정도로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가를 먼저 판단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후회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선택이든 후회가 없는 후회를 수반하지 않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내가 진짜 이거를 왜 필요하고 이게 정말 하고 싶은 것인가 그거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옆에서 이게 좋아 보여서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중간에 동력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고 해야만 하는 공부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뭐 설사 뭐 그게 잘 안 되고 그렇더라도 내가 그 목소리를 통해서 충분히 나 자신에서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민의 여지들을 후회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덜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물론 후회는 할 것입니다. 그렇죠. 후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 모든 게 삶은 다 후회니까요. 윤서희 작가님은 어떤 말씀? 저는 좀 다른 식으로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저만의 소설론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서사는 시간을 다루는 장르잖아요. 근데 그때 과거는 아는 것이고 현재는 사는 것이고 미래는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주인공의 시간대를 만드는데요.
소설이 언제 실패하냐면 주인공이 과거에 살고 미래를 알려고 할 때 실패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현재에 살지 않고 과거에 살고 미래를 자꾸 알려고 하는, 미래를 알려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예, 미래는 모르는 것이니 살다 보면 나오겠지 이런 마음을 주인공이 좀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의 질문, 이렇게 고민을 들어보면은 지금 이미 미래를 너무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성과가 없다면 이걸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들인 시간과 지나간 세월의 후회가 들까 두렵습니다만 문장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는 과거에도 이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어라는 느낌이지 않으니까 나의 자신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랬으면 지금 안 하면 되는데 과거 속에 나의 성향에 계속 살게 되면 이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일단 한 달만 공부를 해보세요. 네, 현재를 사는 거니까 내가 한 달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재밌다면 또 두 번째 2달 해보고 이게 재밌어서 내가 6개월을 재밌게 했다면 밀어붙여 보는 거죠. 네. 그런데 한두 달을 했는데 계속 불안하기만 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일단은 조금만이라도 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했는데 생각과 달리 이 공부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내가 그걸 실패했다고 여기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 내가 했는데 안 맞았구나 이러면 되잖아요. 경우의 수 한 가지 줄인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값진 근데 거잖아요. 자꾸 이분은 이걸 실패할까봐라는 건데 우리가 살았다는 과정을 실패라고 여기진 않아요, 사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달만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달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작가님들 혹시 실패하셨던 경험담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힘이 좀 되지 않을까요? 실패요? 네. 저는 끝도 없이 하고 있죠. 네. 뭐 이를테면은 한 재지난달쯤에 제가 수영장을 등록했어요. 네. 그거 마을버스 타고 10분이면 가는 곳인데 수영장에 2번 나가고 나서 나머지 모든 회차를 실패했거든요. 가는데. 그래서 한 달은커녕 이제 일주일로 끝났던 일주일 천하로. 네, 저도 뭐 기부 많이 했습니다. 사회에 다시 돌려드리는데. 저는 뭐 아까 음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올 7월에 나는 방학 때는 금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뭐 다시 9월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마음으로 또 날이 쌀쌀해지니까 마셔야지 이러면서 다시 또 엉망진창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질문을 소라님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밖에 고민을 나눠드릴 수 없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자신만의 고민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희 소라님들께 아주 짧게 두 분께서 어떤 다정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정한 한마디요? 네. 화이팅! 정말 티시네요. 네. 정말 팁니다. 저는 요새 소설마다 꼭 넣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런가 보다 합시다 라는 단어를 꼭 넣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가 보다 합시다. 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저희가 그 두 작가님께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헌정하고 싶은 각자의 소설 대목 발췌해오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박상영 작가님, 어떤 소설을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대도시의 사랑법에 수록된 늦은 우기의 바캉스라는 단편소설의 일부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이유가 선생님께서 스스로의 소설을 이제 아까 전에 산책하고 술 마시고 산책하는 소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이 주인공이 그 전에 그 앞 챕터에서는 굉장히 종횡무진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다가 이 챕터에서는 조용히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삶과 내가 보는 풍경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어떤 선생님 소설에 영향을 받은 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을 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낭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을 나와 아무 거리나 걸었다. 아직 사위가 채 밟지 않았음에도 정장을 입고 이른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마감을 앞둔 내 뒷모습도 저들과 비슷했을 것이다. 해가 채 뜨지도 않은 시간 회사 앞 카페에서 정장을 입고 앉아 잔뜩 웅크려진 어깨로 뭔가를 정신없이 쓰고 고치는 남자.
비가 온 건지 공기에서 먼지 냄새가 났다. 10분쯤 걷다가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배가 고프지는 않았는데 그냥 뭐라도 사고 싶어 한국 아이돌 사진이 있는 김과자와 1+1 행사를 하고 있는 딸기 우유 2병을 샀다. 비닐봉지를 한 손에 든 채 아무 방향으로나 걸었다. 담벼락을 지나자 사람 하나가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골목이 나타났다. 골목에 들어서자 길 가운데 쥐가 지나다니는 것이 훤히 비치는 하수구가 보였다. 아래를 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 걷는데 곧 길 양옆으로 철제 미닫이문들이 나타났다. 유리창이 달린 철제 미닫이문은 어릴 적 슈퍼나 방앗간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던 것이었다. 몇 발짝을 더 앞으로 가서 보니 건물들은 가게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이었다. 길 양쪽으로 나란히 지어진 집들이 방충망도 없이 미닫이문을 활짝 열고 있어 살림이며 사람들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벌레가 마구 들어갈 텐데 갑자기 호기심이 일어 실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사람들은 내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였다. 대야를 꺼내놓고 세수를 하는 사람, 그 옆에서 채소를 씻는 사람, 바닥에 앉아 기계처럼 계속 옥수수 껍질을 까는 노인과 화장대 앞에 앉아 정신없이 머리를 말리는 여자, 길의 끝자락 문을 활짝 열어놓은 집에는 마루 한가운데 오래된 매트리스가 있었다. 4-5살 남짓의 아이 둘이 매트리스 위를 마구 뛰고 있었다. 네. 헌정 소설 한 대목이었습니다. 네. 바로 윤서희 작가님 어떤 작품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는 날마다 만우절이라는 소설집에 있는 어느 밤을 가져왔는데요. 네. 제가 이걸 쓸 때 즈음에 좀 자신감이 없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꾸역꾸역 썼는데 그리고 났는데 진짜 박상영 작가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예, 이 소설이 너무 좋다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정말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되게 희한한 게 그 문자를 받은 다음부터 그 주에 이 소설이 좋다는 후배 소설가들의 문자를 좀 몇 번 더 받았어요. 정말요? 진짜 희한하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약간 굉장히 큰 용기도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역시 해안을 가지신. 네. 근데 사람들 보는 눈이 다 그럼요.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소설의 뒷부분에 얼음땡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길어서 중간 생략을 하면서 네네. 한번 읽도록 해볼게요. 네. 딸이 초등학생일 때였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보니 딸이 방 모서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땡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였다. 얼음땡 놀이를 하는데 아무도 땡을 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혼자 얼음이 되었다고. 그 후로 나는 딸과 얼음땡 놀이를 자주 했다. 아침에 딸을 깨울 때도 그랬다. 딸이 얼음이라고 외치면 내가 땡하고 말하며 딸의 이마에 꿀밤을 먹였다. 내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청년에게 말했다. 그때 딸이 내게 말했다. 엄마 얼음하고 외쳐. 그래서 나는 얼음하고 말했다. 30분이 지나도록 1시간이 지나도록 딸은 땡을 외쳐주지 않았다. 딸이 땡을 해주길 기다리면서 나는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었고 그제야 딸이 내 손을 잡으면서 땡 하고 말했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웠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가끔 얼음이 되어야겠다고. 나는 청년에게 지금은 술래를 피해 얼음이 된 거라고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곧 누군가 땡하고 외쳐줄 거라고. 얼음땡 놀이란 그런 거라고. 누군가 땡하고 말해줘야 집에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러자 청년이 웃었다. 흐흐흐 그렇게 웃었다. 조금 있으면 구급대원이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땡이라고 말해줄게요. 청년은 말했다. 중간 생략하고요. 이제 사이렌 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렸다. 나는 청년에게 분홍색 킥보드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청년이 킥보드를 가지고 왔다. 나는 바퀴를 돌려보았다. 반짝, 반짝. 다행히 고장이 나지는 않은 것 같았다. 장민지. 청년이 킥보드에 쓰여있는 이름을 읽더니 내게 손녀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했다. 나는 청년에게 부탁을 했다. 손녀가 놀라지 않도록 그 킥보드를 제자리에 갖다 달라고. 중앙 놀이터 그네 옆에 두면 된다고. 청년이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다. 나는 내가 사는 아파트를 알려주었다. 청년이 자기도 거기에 산다며 반가워했다. 나는 청년에게 단지에서 마주치면 맥주 한 잔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청년이 말했다.
이왕이면 치킨도 같이 사주세요. 나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 대원들이 달려왔다. 그러자 청년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땡이에요. 그래서 나도 청년에게 말했다. 자네도 땡. 그러니 이제 집에 가요. 네. 이게 헌정사라는 말을 붙여서 읽으니까 굉장히 뜻깊네요. 네, 계속 그 구절은 이제 내 거 하는 거잖아요. 네, 찜입니다. 소중한 네. 말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끝으로 저희가 마지막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두 분 모니터를 한번 봐주세요. 네. 저희가 네.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상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박현옥입니다. 저 기억하시죠? 네, 2019년이었나요? 망원동의 한 출판사 지하에서 박상영 작가님의 소설 창작 수업을 제가 들었었죠. 그때 수업 말미에 장원도 차지하고 그랬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로부터 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덧 3년차 소설가가 됐고요. 작가님께서는 BTS, 손흥민, 봉준호를 잇는 우주 대스타가 되셨습니다. 네, 사실 제가 주변에 내 스승님이 박상영 작가님이다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진 않았어요. 왜냐면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컸고요. 또 무엇보다 작가님이 저를 혹시 기억하지 못하시진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 이름을 또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어서 이렇게 조금 용기를 내서 영상 편지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작가님, 제자는 아직도 즐겁게 소설을 잘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제자는 또 어느덧 고등학교에서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학생들한테 한번 좀 으스대고 싶은 마음에 박상영 작가님이 내 스승님이다, 내가 박상영 작가님의 제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 편지 찍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학생들한테 자랑해 보려고 합니다. 작가님도 오늘은 이 제자의 좀 귀여운 일탈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저희 다음에 한번 꼭 같이 뵙고요. 우리 그 시절을 한번 추억하면서 또 많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히 계세요. 제자는 이만 출근하러 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따 선생님이랑 약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영상 편지 보내는 게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잘 숨겨보겠습니다. 어제 선생님께 영상 편지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고 선생님이 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은사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은사란 나를 출가시켜주고 길러준 스승이라고 하던데 소설 안팎으로 저를 정성껏 보살펴주시고 제가 가는 길이 판판할 수 있도록 잘 나아가게 도와주신 분이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지만 가볍고 실없이 던지는 농담에도 다 애정이 묻어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잘 느껴져요. 저도 편지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편지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선생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메일을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데요. 2016년 봄에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 메일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너는 네가 알아서 할 텐데.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야. 하지만 레이먼트 카버의 글쓰기에 대해서 말했듯이 재능 있는 사람은 많아. 문제는 재능이 아닌 거야. 그러니 너무 잘 쓰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욕심부리지도 말고 천천히 소설과 논다는 마음으로. 저번에 낭독회 때 네가 말한 걸 들으니 고민하고 있는 지점도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아. 내가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명료하게 잘 가르쳐줄 순 없지만 네가 오랫동안 글을 쓸 수 있도록 곁에서 용기를 줄 수는 있어. 암튼 그렇다는 말이다. 그 선생님께서 습작기 때 저에게 보내주신 이 메일을 저는 힘들 때마다 항상 꺼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힘도 없고 또 어떻게 소설을 써야 할지도 천천히 배워갔어요. 선생님들 제 비빌 언덕이 되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넘어서 좋은 동료가 항상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진짜 많고 또 선생님이 아끼는 제자도 정말 많지만 제가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농담이었고요. 그냥 지금처럼 좋은 작가로 그리고 좋은 스승으로 계셔주세요. 그뿐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두 분 제자의 감동적인 제자분들이 다 차분하시네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차분하고. 아니, 네. 제자가 아니라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좀 강의하시듯이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그런가. 빠져들어서 좀 들었는데 먼저 네. 윤서희 작가님, 성혜나 작가님 편지 아. 어떠셨나요? 깜짝 울 뻔했어요. 사실 너무 놀랬고요. 저 영상을 찍은 방이 제 방이에요. 네? 제 연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니 내 방에서 언제 찍은 거지 이거를? 했는데 네. 그날 제가 저희 술을 한잔 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이 끝날 동안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막간에 내 방에서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 막간에 저걸 썼네요. 근데 저는 이걸 전혀 모르고 제가 그날 해나한테 해줄 말이 있어서 손편지를 쓴 걸 저녁에 줬어요. 술을 마시고. 정말요? 예. 세상에. 무슨 말씀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니 뭐 이제 뭐 책이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막 축하의 편지, 축하의 편지 얘기도 하면서 네네네. 놀라운 내용이었네요. 뭐 그러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작가에게 최선은 저는 늘 약간의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너무 큰 행운으로 여기서 무겁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같은 것들을 썼던 것 같아요. 마음이 또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때 중요한 말씀을. 그러니까요. 그리고선 술을 마시는데 해나가 책이 많이 팔리니까 내가 술을 얻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습니다. 한 번쯤은 얻어 먹으셔도 되지 않을까. 아니, 자주 사줍니다. 그 정도 성공이시라면 사주실 만한데. 그럼요. 그럼 사영 작가님 어떠셨어요? 박현옥 제자님, 네. 이제자 이렇게 박현옥 씨는 박현옥 소설가님은 원래 제가 딱 유일하게 한 번 대학교에 출강을 나가고 한 번 아카데미에 출강을 나갔었는데 그때 아카데미에서 수강을 하셨던 분이고 가장 우수하셨어요. 장원을 하셨다고. 네, 장원을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저도 물론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 수강생분들한테 다 투표를 받았어요. 이번 학기 우리 최고의 소설은 무엇이었나 이랬는데 받았는데 1등을 하셨고요. 그때 사실 같이 계셨던 분이 1등을 다투셨던 분이 전하영 소설가님이셨어요. 네. 저는 딱 한 번 수업을 했는데 제 반에서 1등, 2등 하셨던 분들이 모두 그 다음에 다 등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큰 행운이다. 이거 나로서도 너무 많은 거를 배운 시간이었었고 또 사실 저를 되게 인상 깊게 기억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일보의 한소범 기자님과 같이 또 인연이 있으셔서 제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 안무를 좀 전해달라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또 영상 편지까지 써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들어보며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냥 사적으로 만나면 쑥스러워서 못할 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이 자리를 좀 빌어서 하게 된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좀 뜻깊었고 상영과는 아주 자주 만나진 않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한데 또 어쩌다 만나도 저희들은 약간 농담파거든요. 진지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기대도 했습니다. 한 번쯤 이런 걸 한번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제의가 들어와서 너무 좋은 자리였고요. 수업을 하는 게 늘 버겁고 힘들다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고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은 있지만 뭔가 굉장히 오늘 뭉클하고 뭐 그런 마음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오면서
아까 성혜나 작가님께서도 깜짝 편지를 보내주셨지만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무 많은 제자들, 작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대표해서 나오는 게 좀 죄송한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그 애정하는 마음은 지지 않을 자신이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예, 밥을 사드리지는 못했지만 예, 밥을 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고요. 이렇게 또 직접 얼굴을 뵙고 드리지 못했던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던, 너무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두 분이 마주 앉아서 눈 맞춤을 하시며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뿌듯하고요. 저희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 있거든요. 네, 다음엔 저희 선생님을 한번 모셔주시면 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시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네. 두 분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소라님들과 함께 두 분 작가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816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